안녕하세요. 강대원 약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라이프 스타일과 건강에 대한 이해의 6번째 시간, 운동과 항산화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영양, 운동, 휴식,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운동의 효과와 운동의 효과를 더욱 증가시키기 위한 항산화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대사량 증가입니다. 기초대사량이 증가되면 비만이 개선되겠죠. 두 번째는 심장, 혈관, 근육관절 건강이 좋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인슐린 작용이 개선되고 연쇄 작용으로 당뇨도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개선됩니다. 자연스럽게 HDL은 증가하고 LDL은 감소합니다. 혈압이 하락하고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이 방지됩니다.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우울증도 예방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했을 때 성취감과 자신감도 높여주고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플라크 형성도 예방됩니다. 인지 능력도 개선이 되고 치매도 예방이 되고요. 노화가 지연되고 수명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는 운동이 부족하면 비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야기됩니다. 미국 최대의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성인 65만 명의 허리 둘레와 사망률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백인 성인의 경우에 허리 둘레가 높을수록 기대 수명의 감소 추정치는 남성의 경우 3년, 여성의 경우 5년 정도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기대 수명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을 통해서 허리 둘레를 줄이는 것이 좋겠죠. 근육은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감소하게 되는데 근육이 감소하면 각종 염증과 통증이 증가하고 골다공증과 관절염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 근육 감소는 심혈관 질환, 당뇨를 비롯한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인이고요. 두뇌 기능이나 인지 능력 저하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7년에 근육의 감소를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사망 위험이 4.1배 증가하고 근력까지 줄어들어서 보행 속도가 느려질 경우에는 사망 위험이 5배나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육은 20대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3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40대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40에서 70대 사이에는 근육량이 매 10년마다 8%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70대 이후에는 10년간 15% 이상이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근육을 유지할 수 있다면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근육은 지근과 속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근은 장시간 저강도로 힘을 내는 근육으로 다시 평활근과 심근으로 분류됩니다. 평활근은 내부 장기에 분포한 근육으로서 소화기관의 움직임이나 혈관, 기관지의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고 심근은 심장에 존재하는 근육으로 심장 박동에 필수적인 근육입니다. 속근은 단시간에 고강도로 힘을 내는 근육이고 골격근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보통 근육이라고 하면 골격근을 의미합니다. 골격근은 뼈에 붙어서 몸의 형태를 이루는 근육으로 몸, 팔, 다리, 얼굴의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근육 운동은 골격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죠. 속근은 지근보다 단련하기가 쉽지만 쓰지 않으면 더 빨리 손실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육은 단백질과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육의 유지를 위해서는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근육량이 최대에 달하는 30대부터 근육을 관리해야 되고 늦어도 50대부터는 근육 소실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년 이후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경우에 근육 감소가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부족 상태에서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50대 이후부터는 단백질과 비타민 D 등 영양소 섭취와 함께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허리 둘레와 BMI 수치가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근육의 유지를 위한 단백질의 섭취 권장량은 단위 체중 1kg당 0.91g입니다. 약 1g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근육 감소가 가속화되는 노인의 경우에는 1.2에서 1.5g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60세 이상 남성이 47.9%, 여성은 60.1%가 단백질 섭취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비타민 C 등이 있습니다. 분당 차병원에서 진행한 성인 남녀 3,242명 대상으로 12년간 혈중 칼슘 농도와 칼슘 섭취량에 따른 근감소증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칼슘 섭취량이 낮은 그룹은 높은 그룹 대비 근감소증 발생률이 남성에게는 1.7배, 여성에게는 2.4배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체내 비타민 D의 수준이 낮으면 근육 형성 및 근력이 감소합니다. 근감소증 그룹이 비타민 D의 체내 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타민 D의 보충이 근육 기능 및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근육 단백질 합성 및 대사에 관여하고 오메가3의 항염 작용이 근감소증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비타민 C는 노화에 의한 근육 감소 방지에 도움이 되고 섭취 부족 시에는 근육량의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근육의 구성 성분이 단백질과 수분이기 때문에 수분의 섭취도 근육 건강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수분 섭취와 근육 생성의 관계 논문에 의하면 근감소증 그룹은 하루 평균 0.8리터의 물을 섭취했고 정상 그룹은 1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근육의 효과 중 하나가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주로 성장기에 분비가 되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소량 생성되는데요. 이러한 성장 호르몬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지방 분해, 근력 증가, 골밀도 증가, 심장, 신장, 폐 기능 강화, 기억력 개선, 활력 증가, 불면, 불안, 우울증 개선 등의 역할을 합니다. 미국 영양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성장 호르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 강화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서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하면서 물을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섭취하실 것 역시 권장드립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의 많은 문헌이나 웹사이트에서 성장 호르몬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사이트에서는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만성 피로 증후군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만성 피로 증후군은 보통 수면 장애, 과잉성 대장 증후군, 섬유 근육통, 우울, 불안 등의 감정 장애와 함께 나타난다고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성 피로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면 관리와 운동 요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피로가 쌓여 있는데 운동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피곤해서 운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의 원인을 운동 부족에서 찾고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피로가 유발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견해는 다양한 연구 결과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연구에서도 운동량이 부족할수록 피로의 정도가 심해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동은 두뇌 기능, 인지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의 움직임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이기 때문에 뇌를 자극해서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최근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로봇과 AI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몸동작을 비슷하게라도 흉내낼 수 있는 로봇은 거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코알라는 신체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서 뇌의 상당 부분이 물로 채워져 있고요. 멍게는 성장을 해서 움직임을 멈추고 정착하게 되는데 이때 뇌가 소멸한다고 합니다. 뇌에는 BDNF라는 뇌신경 성장 유도인자가 있는데요. 운동을 통해서 활성화되면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세포의 생성 및 건강 유지, 뇌 혈류량 증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질병인 치매의 예방에도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운동이 건강 유지의 필수 조건이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나 피로를 심하게 느낀다면 운동 강도나 빈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몸에 무리가 돼서 오히려 부상 등 운동에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새로운 약을 처방받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온이 급변할 때는 혈관이 수축이 돼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시거나 실내 운동 위주로 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직업별로 수명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운동선수의 수명이 가장 짧은 편에 속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운동을 하게 되면 산소의 소비량이 많아지고 활성산소가 발생해서 세포나 기관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의 효과보다 산화의 역효과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산화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항산화 영양소가 중요합니다. 왜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항산화 영양소는 어떤 기전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게 되는 걸까요? 사람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는 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이동해서 에너지 대사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서 배출되는 것이죠. 산소와 에너지 대사에 이용되면서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유해산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활성산소는 전자 하나가 부족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 전자를 채우려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활성산소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세포막이나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나 핵으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갑니다. 전자가 빼앗긴 세포는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세포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를 잃는 반응인 산화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된다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는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자외선, 환경오염, 스트레스, 정크푸드 등 외부 환경 인자에 의해서 그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체에 피해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산화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활성산소는 이처럼 현대인에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체 내에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효소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항산화 효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효소로는 SOD, 카탈레이즈, GPX 등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항산화 효소들은 각기 다른 활성산소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항산화 효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SOD의 경우 아연, 망간, 구리 등이 필요하고
카탈레이즈는 철분, GPX는 셀레늄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노화와 질병의 원인에 관한 이론은 미토콘드리아의 유해산소 이론입니다.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되면서 기능이 떨어지고 에너지 대사의 효율 및 세포와 조직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노화와 질병이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결국 활성산소가 노화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항산화 효소가 중요하고 외부의 식품으로부터 효소가 아닌 물질로 제공받는 항산화 영양소가 중요합니다. 항산화 영양소는 활성산소가 필요로 하는 전자를 내어주면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영양소로서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코엔자임 Q10과 식물성 식품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식물성 영양소가 항산화 영양소들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을 통해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운동에 의해서 생겨난 활성산소를 줄이는 항산화 영양소도 우리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운동과 함께 항산화 영양소 섭취로 더욱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운동과 항산화 영양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